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들은 바도 없고요. 이 사건 진행 상황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그거는 꼭 주고 받았다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문자가 2통이 왔고 그 다음날 1통에 답장이 있었다. 이런 게 지금 다 나왔어요. 그날요.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 이 진술 가만히 듣고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할 게 없는 내용이라고 모두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이게 또 그 다음에 나온 설명이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 기록에 이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그래서 국회 측에서 질문을 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걸 증거로 제출했느냐,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 통화 목록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이 국정원장님께서 다시 내 사표를 반려하고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셨다.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표를 돌려준 적이 없다. 다시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진술을 부인을 한 했거든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다면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표를 돌려줬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이 처장의 후임자, 차장의 후임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다시 돌려준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주장하려고 한 거죠.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이 문제가 있고 이게 틀린 거다. 이거를 증거로 그거를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 뭔가 통화 내역을 기록을 제출한 건데,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의 통화 목록을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2일 오후 5시 15분에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장에게 문자 2통을 보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2월 3일 오전 9시 49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에 다시 보낸 이 상황. 답장을 보낸 거고요. 그렇죠. 이제 정확히 어떤 내용은 확인이 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수발신 기록은 그 통화 목록,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대화 목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 쟁점으로 국회 지금 떠오르고 그거를 있습니다. 딱 포착을 한 거고,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이거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증거를 제출할 때 이 통화 목록 같은 부분도 적어도 어떤 기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모두 다 제출을 해야지 이것을 선별적으로 조작을 해서 제출한다면 당연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통화 목록을 전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자가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은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다. 설명을 안 했어요, 그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별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봤을 가능성 사실 양측 모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식 전 실장에서 보시기에는 이 발언이 조태용 국정원장 입에서 딱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당황을 했을까요? 아이 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서 뭐 별거 아닌데,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어떻게 좀 보아야 됩니까, 이거? 당황스러웠겠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계엄 직전 날이지 않습니까? 계엄이 12월 3일인데 12월 2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고 계엄이 있기 직전인 12월 3일 오전에 답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점이 묘할 때란 말이에요. 시점이 굉장히 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헌재 변론 과정에 나왔습니다만 국정원장입니다. 현직 국정원장이 대통령 배우자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하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설명은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그 조태용 원장이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 때 주미대사를 먼저 했습니다. 주미대사 있을 당시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거나 특히 미국을 순방했을 때 대통령 부부가 간다면 그때는 대통령 배우자하고 주미대사 때는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가능하겠죠. 뭐 상의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해외 순방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납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안보실장으로 옵니다. 사실은 안보실장 있을 때도 안보실장하고 대통령 배우자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적절치는 않죠. 그렇죠. 근데 국정원장을 다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으로서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직접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국정원장이
그래서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민간이지요 사실은. 이 자연인 배우자에게 그 계엄 있기 직전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기 때문에 예. 제가 보건대는 아마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예. 홍장원 차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반박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를 실수로 그 둘 그러니까 사이에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같이 그냥 묻어서 들어간 네. 걸까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12월 6일 이전 걸 다 통화 목록을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수백 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걸 또 국회 측에서는 딱 본 거군요. 그- 이거 그런 뭔가 것 하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태영 원장의 그 말의 신빙성에 예. 상당 부분의 해명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또 뒤늦게 또 알려진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스스로 제출한 증거 기록에 그게 있어서 국회 측이 그걸 물어봤고 조태영 원장이 깜짝 놀랄 만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그 얘기를 꺼내놓은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훈클럽 토론에서 많은 얘기를 꺼냈어요. 이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과 관련된 뭐 당상 많은 얘기했는데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뭔가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유튜브나 지금 요즘 다른 SNS나 이런 게 소위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관련된 유튜브와 같은 성향의 유튜브만 잔뜩 떠올려서 계속 거기에 갇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향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뭐 실제로 제가 대통령께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계엄 사태 전일 것 같아요. 몇 번 유튜브 그렇게 보시는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당부를 했다는 거죠. 몇 차례 당부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 그 뭐 주변 사람에 의하면 집무실에서 유튜브도 즐겨 보셨다 그런 얘기를 전언으로 제가 듣게 되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우리가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어떤 예. 알고리즘상으로 한쪽 그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그에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좀 대통령이 너무 저렇게 지나치게 한쪽에 편중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걱정이 됐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것이 보수 유튜브들을 뭐 YTN이나 KBS에 다 진행자로도 앵커로도 사실은 인바이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 다 그만두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선관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지난번 그 총선 직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보고받았던 총선의 어떤 의석수가 훨씬 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데 대해서 109석밖에 못 얻다는 데 대한 그 간극들을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관위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총선 판세를 읽지 못하고 보수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140석, 150석에 그냥 같이 그냥 대통령도 동의하고 갔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인데 처음부터 조금 더 뭐 진솔하게 또 비서실장이나 다른 분들이 가서 조금 이거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오히려 여사께 말씀드려서 이거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문식 실장님은 그렇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 얘기를 어제 꺼낸 거 보니까 이미 여권 내에서 여당 내에서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걸까요? 저도 이제 그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 선언하고 후보로서 이제 캠프를 꾸렸을 때 저도 캠프에 합류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때도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활동할 때도 이러저러한 그 말 실수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기억나시는 게 부산의 어느 지구당의 당원협의회에 가가지고 전두환이 인사는 참 잘했다. 그런 전두환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으로 돼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당원들에 대해서는 위장 당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저희 캠프에서는 발칵 뒤집혀져서 제발 그런 말씀 확인하고 하셔라.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들어보면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그때부터 좀 존재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유튜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아마 그랬던 것이 지속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까지도 예. 대통령께 계엄 사태 이전입니다만 그 알고리즘이 위험하니까 편향되게 유튜브를 보지 마시라고 그 조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몇 차례 조언을 했다 이렇게 어제 밝혔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